발전. 여기서 4개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 이탈리아, 독일, 미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장군이랑 재상 한 명 나오지? 누가 나와? 그래,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던 이 카보우로가 내정개혁 실시하면서 북부 이탈리아 통일하고, 그리고 장군인 가리발디가 남부 통일해가지고 사르데냐 왕에게 바치고. 자, 그러고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무슨 정책 실시해? 어느 나라?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누가? 비스마르크가 철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얘는 1871년에 통일을 하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정제 끝나고 영토 통합시키지. 그리고 이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61년부터 65년까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얘네 통일되고 나서 1869년에 대륙횡단 철도해가지고 철도 부설하고. 러시아, 얘네 차르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지? 황제의 명칭이 차르인데 여기서는 니콜라이 1세랑 알렉산드르 2세가 나오는데,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에는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을 하고, 그리고 니콜라이 1세 때 무슨 전쟁 펼쳐져? 크림반도를 장악을 하려고 했던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에는 농노 해방령을 실시를 하지. 근데 결국에는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된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몇 세기 일어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은 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원래 사람의 손으로 하던 거를 기계가 대체하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 물질적인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해서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실시가 되게 되지. 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실시된 곳은 영국. 영국이 뭐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전했어? 석탄이 많아요. 석탄이 많고. 어디에? 맨체스터라는 곳에 석탄이 많고, 그리고 얘네가 시민혁명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누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얘네가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지. 또한 인클루저 운동으로 자유로운 노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산업혁명 때 이거 기계 발명되지? 그래서 뭐 방적기, 그리고 또 뭐가 발명돼? 증기기관, 뭐 증기기관차, 증기선 같은 게 발명되지. 방적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니방적기, 수력방적기, 물방적기로 방적기가 이제 계속해서 발명되게 되고, 이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몇 년도에 발명을 해? 이거 연도 알아둬야 돼. 이거 문제로 재작년 때 이거 관련돼가지고 문제 나왔어. 1825년. 1825년? 아니야, 얘 겐 스티븐슨이야. 얘는 1780년. 1780년대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뭐 교통수단 발달하고 전화나 전신이 발명되게 되지. 그리고서는 우리가 제국주의로 그 전에 산업혁명 영향. 이 산업혁명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 송현아. 일단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갈등? 계급 분화가 촉진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이제 엄청나게 생기고. 맞아.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가장 크지. 그러면서 뭐 인구를 이제 유동력 할 수 있는 그런 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가 되게 되지. 여기 사회주의 사상에서 여기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이랑 그리고 후기 사상주의자들 있어. 근데 초기랑 후기는 사상가들 이름 다 기억해놔야 돼. 초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어? 생시몽, 프리에, 오원 등이 있고, 그리고 후기는 마르크스랑 엥겔스가 후기 사상주의가들이지. 걔네가 가장 대표적이고. 너 더워? 자, 그리고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언제 발전해? 옛날부터. 19... 시간도 근처 이후에.
그래, 19세기부터 이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19세기지. 얘는 팽창주의적 정책이지.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누가? 영국이나 뭐 프랑스, 유럽 국가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제국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사상 뭐가 있었어? 백인이 다른 종들을 이끌어야 한다. 백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종주의. 그리고 타인의 자연 선택을 사회에 적용시킨 진화론, 그게 무슨 사회진화론이지?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이지. 이 인종주의랑 사회진화론이 이제 제국주의를 뒷받침해주게 되는 이러한 제국주의가 이제 평등주의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되면서 열강들이 가장 먼저 침략했던 데가 어디였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메리카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에스파냐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 잉카 제국이나 아스텍 문명이 이제 모두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아프리카 분할에 참여를 했던 국가가 무슨 국가야? 독일. 독일? 분할 그거 그 종단 횡단 누구야? 영국. 영국. 독일이 없어. 독일은 안 돼. 프랑스? 프랑스지. 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아프리카 분할을 굉장히 주도를 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이야, 횡단이야? 중단. 종단. 얘는 북부와 남부를 가로지르지. 얘는 횡단.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그러고 나서 이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도 여기서 이제 뭐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에도 얘네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지. 무슨 나라들이 있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까지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 거기 이제 나라들이 뭘 점령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연방을 수립을 했는지는 다 알아둬야 돼. 일단 미국, 응. 필리핀, 영국, 응.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는 어디로 들어? 이란. 이란.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 침략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남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랑 대립을 하게 돼? 러시아가 대립을 했다고?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국과 대립을 하게 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이 이제 보호국으로 삼게 되면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서게 되는 거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태평양 섬들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세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청나라가 왜 쇠퇴해? 청나라가 왜 쇠퇴해? 이제 부패, 부정부패. 그리고 아편. 아편. 뭐야 이 날파리 같은 건? 저거 아마 초팔일 거야. 자, 아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전에 청나라가 망하니까. 그치. 아직까지 망하진 않고 왜 쇠퇴를 했는지. 아편.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부패, 관리들의 뭐 수탈. 그리고 얘네가 이제 청나라 전성기 마지막 왕이 누구야? 청나라 전통이요? 수인 너무 마지막 너무 옛날. 권룡제가 전성기 마지막 왕이지. 근데 권룡제가 죽고 나서 백년규도의 난이라던가 이러한 농민분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나눠질 토지가 없으니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러한 서양 열강들이 이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지, 통상 압력을. 근데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 청나라와 무역을 실시했던 서양 열강이 어디야? 영국이지. 그러면서 결국엔 영국이 자신이 이 청나라에게 은을 많이 지출을 하게 되자 다시 이것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아편을 밀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편 전쟁을 지금 배울 거야.
아편 전쟁은 총 몇 차례? 두 차례. 두 차례지. 자, 1차 아편 전쟁 몇 년에 일어나? 1840에서 42년까지 일어나지. 이 아편 전쟁이 1차 때는 왜 일어났어? 배경. 얘가 왜 전쟁이 일어나? 이제 응. 청나라 황실이 응. 자꾸 이제 은은 빠져나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중국도가 돼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임칙서를 인정해서 아편을 이제 몰수하고 태우기로 해요. 태웠는데 영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쳐들어오고 그로 인해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영국이 맞아. 배경은 일단은 아편 밀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 재정도 어렵게 되지. 그러자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임칙서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 그래서 임칙서를 어디로 파견을 하냐? 바로 광저우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광저우로 파견한 다음에 아편 다 몰수하고 그리고 영국 상인들의 무역을 금지시키게 하는 등 강경 조치를 펼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무역 확대를, 청과의 무역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싶었던 영국이 이를 계기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돼. 얘네 먼저 어디 쳐들어와? 어디를 점령을 해? 얘네가 처음에는 1차 때는 난징을 가게 되지. 이 난징 굉장히 중요해. 작년 모의고사 20번 문제가 이 난징의 위치를 두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찾으라고 그랬어. 근데 난징이 지금은 어디예요? 난징이 지금 어디냐면은 그냥 지도로 쉽게 하면은 여기가 황허강이고 여기 아래가 청창강이잖아. 이쪽. 베이징은 좀 더 위에 있죠. 여기가 텐진이고 베이징이 이쪽.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가 이곳이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이곳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 수도로 삼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고르라고 해. 그래서 난징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난징을 점령을 하고 얘네가 결국에는 청나라가 패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 1차 때 맺어졌던 조약이 뭐야? 난징조약. 난징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지. 이 난징조약은 이제 42년에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난징조약이랑 이제 후에 나오는 뭐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여러 조약들이 체결이 되지. 이 조약의 이름이랑 내용은 다 기억해둬야 돼. 성현아, 알겠지? 자, 그럼 난징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공행을 폐지를 해. 공행이 뭐야? 자유롭게 걸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이 공행이 뭐냐면 이제 청나라랑 영국이 무역을 할 때 이 공행과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무역을 서로 하는 거야. 근데 이 공행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허가를 맡은 상인 집단. 그래서 그러한 공행을 폐지를 하고 이때 이제 홍콩섬을 영국에게 할양을 해.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을 하라라고 하고 상하이 등을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항해라라고 하는 게 난징조약의 내용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는 또 뭐까지 체결을 하냐면 체국대우 그리고 영사재판권. 체국대우는 뭐야? 다른 나라랑 조약하면 우리나라한테 무엇일까? 상대 조약국에도 좋은 대우를 같이 껴서 놔주는 게 체국대우고 영사재판권은 치유복권 아니에요, 저게? 응. 저게 치유복권이에요. 체국권. 그래. 얘가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영사재판권이. 이제 영국인이 중국에 와서 잘못 들려도 영국법으로 처벌받는다.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나라가 있을 때 이 B나라 사람이 A로 왔어. 근데 여기에 이제 영사가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B가 와가지고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A국의 법이 아닌 B국의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게 영사재판권 또는 치해법권이라고 부르지.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미국, 프랑스 등 이제 각
서양 열강과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서양 열강이 이제 계속 침략하고 있을 때 2차 아편전쟁이 터지지. 2차 아편전쟁은 이제 사실 1차가 끝나고 난 뒤에 10여 년 뒤인 56년에 일어나서 60년까지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돼. 너 졸려? 졸려? 그래 보여. 자, 일단은 배경. 2차 아편전쟁의 배경이 뭐야? 이거는 이게 응. 영국인의 깃발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영국인이 중국을 침략한 사건이죠. 그게 바로 에로비스. 에로호 사건이지. 이 56년에 에로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송현이가 말한 것처럼 청 관리가 이제 중국 해적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영국 상선이었던 에로호에 승선을 해. 그래가지고 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그 국기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자국 국기를 모욕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이 2차 아편전쟁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연합을 해서 이 청나라를 쳐들어와? 그래서 에로호 사건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얘네가 2차 아편 전쟁 때는 당연히 누구의 승리로 끝났겠어? 서양 열강의 승리로 끝났겠지. 그래서 얘네가 텐진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고 결국에는 청이 패배를 하게 되는. 근데 2차 아편 전쟁 때는 두 가지의 조약을 체결을 해. 먼저 텐진을 점령을 하고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자 그 결과 얘네가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지. 근데 이 텐진 조약은 58년에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해.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시키고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자유포교를 인정을 해주고 외교 간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해달라라고 하는 게 텐진 조약이었어. 근데 이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텐진 조약의 파기를 요구를 하지, 청나라가. 그래서 조약 파기를 요구를 하게 되자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시 어디를 쳐들어와? 난징, 텐진. 베이징. 아, 찍어도 하나는 맞아야지, 천아. 베이징에 점령을 해. 그래서 다시 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베이징 조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제 조약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때 영국에게 무슨 땅을 할양해줘? 주룽반도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홍콩 섬을 1차 아편전쟁 때 할양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 홍콩섬과 가까운 주롱반도 이곳을 일부를 할양을 해줘. 근데 여기서 이득을 본 나라가 한 명 더 있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누가? 러시아가 어디 반도를 어디를 할양받는? 연해주는 이제 이 지역이 연해주 지역이지. 그래서 근데 원래 옛날에 저기도 중국 땅이었어. 그래서 이 지역을 할양 이제 획득하게 되는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러시아 땅이야. 그치, 러시아 땅이지. 그래서 주롱반도를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베이징 조약 때는 여기까지 다시 개항되게 돼. 텐진도. 원래 텐진 조약 맺을 때 쭉 이제 개항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게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여기 있는 텐진도 추가 개항을 하게 되는 거야.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편전쟁이 일어나, 청나라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1차 아편전쟁 사이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배당금 지불 등으로 인한. 홍수전이었나? 맞아. 자,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 이 근대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주도한 사람도 다 알아야 되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되고 홍수전의 상대의 내용도 다 알아야 되지. 먼저 송현이가 말한 것처럼 태평천국 운동. 이 태평천국 운동은 몇 년도에 일어나? 1851년. 얘는 1851년에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떠겠습니다. 그치. 왜냐면 얘네가 배상금 지불 하자고 했는데 그럼 배상금 지불하려면 당연히 누구의 돈을 걷어야 돼? 농민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 홍수전이 상제를 조직을 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지.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부터 64년까지 태평천국 운동. 그러니까 홍수전이 사망할 때까지 이 운동이 지속되게 돼. 자, 일단은 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의 권위가 추락하게 될까? 중국의 권. 황실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황실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청 정부가 이제 조세를 어떻게 많이 걷게 되는 거지.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세를 많이 걷으면 당연히 누가 불만을 갖겠어? 농민들의 이제 불만이 어떻게 될까? 고조가 되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홍수전. 얘는 기억을 해야겠지, 홍수전은. 자, 그래서 홍수전이 뭘 조직을 해서? 상제를 조직을 해서 무슨 구호를 내걸고? 멸망흥한. 이 멸망흥한이 뭐야?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명나라를 하나님 생각하자. 한족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게 멸망흥한이지. 그러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 그러면 이 태평천국을 실시를 하면서 얘네들은 무슨 개혁을 실시를 했을까? 남녀평등, 조직 균등, 그다음에 악수 폐지. 그런 게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천조전무제도라는 책에 모두 쓰여 있었어. 이 천조전무제도는 53년에 이제 나온 제도인데 이 천조전무제도를 보면은 성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남녀평등, 토지균등 분배, 그리고 변발이나 아니면 이제 전조, 그리고 아편, 흡연, 축첩을 금지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첩을 거느리는 거. 첩을 거느리는 것을 이제 축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좋아했냐? 농민들이 이제 지지를 하게 돼. 근데 이렇게 지지받고 하면서 잘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이곳에서 처음 발발이 돼서 이 난징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난징을 점령하고 이제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세력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왜 얘네가 결국에는 붕괴되었을까? 그 이유는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국 군대, 서양 군대의 진압으로 인해서 얘네가 붕괴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얘네가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지배층이 분열을 하게 돼. 지배층이 분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력이 어떻게 될까? 약화되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이제 한족 관료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임시 군사 조직인 향용과 그리고 서양 군대가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해. 그리고 홍수전이 사망을 하고 나서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에는 붕괴를 하게 되지. 여기서 키워드는 홍수전, 상제회, 그리고 천조전무제도가 가장 큰 키워드지. 얘가 이제 근대화 운동 해가지고 3개년치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하고 11월 수능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보면은 얘의 비중은 좀 그래도 낮아.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제 수능. 순환이는 이 후이라니.
그치? 신해혁명 때니까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순환에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도 이거는 다 알아둬야 되겠지? 중요한 키워드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운동이 펼쳐지게 되냐?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자강운동인 양모운동이 일어나게 돼. 양모운동이 뭐야? 누가 주도를 하는 거야? 중국과 응. 이용경. 맞아. 그래도 성현이 잘 기억하고 있네. 아니 솔직히 어. 양모운동이랑 불법 자강이랑 헷갈려. 헷갈릴 수 있지. 왜냐면 변법자강운동이 얘네 실패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변법자강운동 등이 이제 실시가 되긴 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 자, 양모운동. 자, 그럼 양모운동의 배경은 뭐냐? 중국이 이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중국인들 스스로 뭘 느끼냐면 개혁을 해야겠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증국본과 누가 이홍장 등의 한족 관료들이 중체서용이라는 걸 외치면서 양모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지. 중체서용 뭐야? 예, 중국의 문화는 계속 쓰되 서양인만 받아들여. 즉 체제는 중국의 전통적인 걸로 하고 그리고 기술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실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양모운동인데 이러한 양모운동에서 가장 주축이 됐던 건 바로 증국본과 이홍장이지. 자, 그러면 얘네는 무슨 개혁제도를 내세웠냐? 이 양모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네는 군수공장이라는 걸 세워. 이 군수공장은 이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는 데야. 그래서 이 군수공장을 통해서 서양식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서양식 육군과 해병을 어떻게? 해군을 양성하는. 또한 해외 유학생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서양의 이제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지. 양모운동이 근데 얘네가 한계점이 있었지. 얘네가 무슨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 송현아? 그 비리가 좀 심했어요. 비리가 심했다고?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는데 약간 응. 일단 보수파의 반발이랑 응. 그거랑 이제 뭐 대포에다 콩가루를 집어넣는 그런. 보수파의 반대는 변법자강 운동에도 보수파가 반대를 하지? 그래요? 얘네가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아까 중체서용이 서양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의식이나 제도의 개혁 없이 그냥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한 점. 그리고 청일전쟁이 패배를 하고 얘네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각 지방에서만 이제 추진된 점. 그러한 점이 바로 한계점이었지. 중국본하고 이홍장은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이었지. 그래서 뭐 상군, 해군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이 달랐잖아.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일된 추진을 해야 됐지만 각자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점이 양모운동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 결국에는 그래서 1894년에 양모운동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야. 실패로. 그리고 송현이가 헷갈려 했던 무슨 운동? 변법자강 운동. 얘네 변법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끝나지. 그래서 100일천하라고 부르고 이 변법자강 운동은 이제 98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과 일본이 무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지. 그러면서 타이완이 일본에게 하향되게 되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양모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리고 서양 열강의 이제 의식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 항류웨이. 항류웨이랑 이 량치차오. 얘네는 뭐야? 지식인 애들이지. 이 항류웨이랑 량치차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지식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누구의 지지를 얻냐면 바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 그러면서 변법자강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야. 이 변법자강이라는 게 뭐야? 뭘 변법자강이라고 그래? 이 뜻이 뭘까? 변법자강이라는 뜻이? 법을 새로 만든다. 그리고 자강. 스스로 개혁한다. 스스로 강해진다. 그러한 변법자강 운동이 추진되게 되면서 이 변법자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뭘 모델로 삼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지. 그래서 얘네는 뭘 펼치냐? 그러한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정치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과거제를 개혁을 해서 뭘 하자?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하자. 또한 상공업을 어떻게 진흥시키고 그리고 서양 교육제도를 도입을 시키고 그리고 법률과 행정제도 또한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범법 자강의 핵심이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 변법 자강은 누구의 반대로? 서태후의 반대로. 결국에는 이러한 게 서태후와 그리고 위안스카이 등의 보수 세력들이 반대를 하지. 근데 왜 이러한 보수 세력들이 변법 자강 운동을 반대를 했어? 자신의 권력이다. 이제 입헌군주제를 보면은 자신이 이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맞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보수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변법 자강 운동은 백일천하라고 끝나게 되지. 백일천하가 끝나게 되고 이 개혁파 애들은 어떻게 돼? 다 제거되게 되는. 끝나고 우리는 의화단 운동. 일단 이 의화단 운동, 이거 변법 자강 운동 끝나고 나서 서양 열강이 더욱더 침략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감정이 생기냐? 배회 감정이 생겨. 배회 감정이 뭐야? 누구를 배척하자? 서양 열강을 배척하자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일부 백령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집단이지. 그런 백령교도들이 의화단을 조직을 해. 근데 이 의화단은 일단은 처음에는 뭐였어? 비밀 조직이었지. 그러다가 얘네가 이 의화단이 조직이 되고 난 뒤에 뭘 외치냐? 청을 도와서 누구를 물리치자? 서양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부청멸량을 내세워. 그러면서 이 의화단 애들이 뭘 내세우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의화단 애들이 뭐래? 바로 교회랑 철도를 모두 파괴를 하고 베이징에 있던 외국 공관을 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부의 눈에 띄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서태후 비롯한 이 보수 관료들이 누구와 손을 잡아? 의화단 애들과 손을 잡아서 누구를 견제하려 해? 서양을 견제하려고 하지. 자, 이렇게 서양을 견제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서양 열강들이 눈치를 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8개가 연합국을 맞아.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등 해가지고 8개 국가들이 연합국. 근데 얘네가 왜 연합을 했냐? 바로 자국민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연합국을 조직을 해. 그래서 이 연합국이 조직이 되고 나서 얘네가 뭘 해? 바로 의화단 애들을
진압을 하게 되는 거지. 의화단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난 뒤에 얘네는 청과 무슨 조약을 맺는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축조약을 베이징 의정서. 베이징 의정서. 그래서 얘도 얼마 못 가. 의화단 운동도. 이 의화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에 발생을 해서 1901년까지. 그래서 신축조약은 1901년에 체결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을 체결이 되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얘네가 뭘 지불을 해? 바로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의화단 운동이 실패했어.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결국에는 이러한 의화단 운동이 실패 이후에 일어나게 되잖아. 자, 신해혁명은 몇 년? 1905년? 1911년이지. 1905년은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을 때가 1905년. 자, 그러면 이 신해혁명 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얘네가 대내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그 전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대내적으로는 청 정부가 개혁을 실시를 해. 그러한 개혁이 뭐야? 바로 광서신정이라고 불러. 뭐 광서신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광무개혁은 얘를 이제 청말신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말신정은 언제 이어지냐? 1901년부터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광서신정이 일어나. 그래서 광서신정의 내역은 뭐냐면 과거제를 폐지를 해. 그리고 군대를 개편하는 그러한 개혁을 실시를 하는 게 광서신정이야.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국민들이 뭘 실시를 하냐? 혁명운동을 벌이게 되지. 혁명운동. 그래서 이 가장 큰 혁명운동으로서 유명한 게 뭐냐? 바로 당시 이제 대외 활동하고 있던 누가? 순원이 일본 도쿄에서 뭐를 결성을 하는? 중국 동맹회. 이 중국 동맹회도 이제 가끔가다 지문으로 나와. 뭐 순원이 활동했던 업적으로 뭐가 있냐? 라고 할 때 중국 뭐 동맹회를 결성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 동맹회가 1905년에 결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중국 동맹회의 강령으로서 뭐가 발표되냐? 바로 유명한 삼민주의가 강령으로 발표되게 되지. 이 삼민주의는 뭐야? 뭐뭐 있어 이 삼민주의? 이게 후에 이제 중국 혁명의 기본 이념이 되게 되지. 삼민주의가 뭐 있어? 그래.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리고 민생주의, 그리고 민권주의가 삼민주의에 해당을 하지. 그래서 이제 중국 혁명의 기본 이념이 되게 되는. 이 삼민주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지문에.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둬야 돼. 삼민주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돼. 자, 1911년 청정부가 뭘 하게 되냐면 바로 개혁 추진 비용, 그리고 배상금 지불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해야겠지.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민간철도를 어떻게 하냐? 바로 국유화시키게 돼. 당시 이 민간철도는 쓰촨이라는 곳에 있었어. 쓰촨. 이 쓰촨이라는 곳도 지문에 종종 나와. 그래서 쓰촨에 있던 이 민간철도를 국유화하게 되면서 얘네가 이를 담보로 뭘 하게 되냐? 바로 외국에 뭘 도입을 하자? 차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던 이 시기에 얘네가 봉기를 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혁명운동은 누가? 우창의 아니 신군. 이 우창의 신군이 반청봉기를 일으키게 되지.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혁명이야. 근데 이 우창의 신군도 이 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반청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자, 신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우창 신군에 의해서 반청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신의 혁명이 전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신의 혁명은 결국에는 이제 각 지역에 있던 이 성들이 뭘 발표하냐? 성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혁명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 성들의 이제 대표자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바로 난징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난징에서 순원을 뭘로 임명하는? 임시 대총통으로 임명하는 뭐가 수립이 돼? 바로 중화민국이 1912년에 수립이 되게 돼. 중화민국이. 그래서 청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지. 자, 이렇게 얘네가 중화민국 해가지고 막 임시대총통도 막 임명을 했어. 그러다 청정부가 얘네를 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탄압을 위해 이 위안스카이를 보내.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행동해? 그 수원이랑 손을 잡아요. 이 순원과 손을 잡게 되지, 결국에는. 그러면서 뭘 조건으로 내세웠어? 이제 어, 청나라를 멸망시킬 때 자기를 이제 한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대총통, 그러니까 총통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결국에는 이 위안스카이가 청을 배신을 하지. 그래서 청 황제를 어떻게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총통에 위임을 하게 된다.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또 얘네 혁명파들 탄압을 하게 되지. 그래서 혁명파를 탄압을 하게 되면서 황제를 다시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황제 복귀를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병으로 죽게 된다. 이러한 신의 혁명의 결과, 결국에는 신의 혁명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중앙정부가 굉장히 힘이 약해지게 되지. 그러면서 각 지에서 뭐가 일어나는? 궁궐이 난립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뤄지게 된다. 신의 혁명 이후에는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얘가 좀 말라야 될 텐데. 오사운동은 언제? 1900 몇 년도? 3.1운동이 언제 일어나? 얘도 똑같이 1919년이야. 자, 근데 오사운동이 일단 일어나기 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신문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천두시와 후스 등이 이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해. 근데 그러한 신청년으로 유교 문화를 이제 비판을 하고 서양 과학하고 민주주의 받아들여서 청을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이제 운동이 지나고 나서 오사운동이 이제 191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 오사운동의 배경이 뭐야? 얘가 왜 일어나? 3.1운동을 일단은 근데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그 3.1운동의 영향을 받기 전에 누구의 침략이 이 시기에 강했을까? 일본. 자, 일본의 침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얘가 온갖 사건 다 일으켰잖아,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침략이 심해지고 있던 시기에 여기서 이 일본이 21개조를 요구를 하지. 21개조 요구. 근데 이러한 걸 청나라가 결국에는, 아니, 중국이지. 이 중국이 어디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이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반대하고, 그리고 산둥성을 어떻게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라고 하지. 근데 이 요구는 어떻게 돼?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요구는 모두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베이징에 있던 이건 누가 주도를 해? 처음에? 오사운동? 순환. 학생들이 주도를 하지.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이 3.1운동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오사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식인층, 뭐 노동자층 해가지고 각계 가층의 사람들이 이 오사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오사운동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오사운동은 이제 반혁명 그리고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중국 근대화 운동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일본의 개항하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한 20분 정도 됐나요? 한 그 정도 잤지, 성현아? 너무 많이 괜찮아. 피곤하면 좀 자고 그래야지. 성현아, 그래도 곧 있으면 끝나. 이거 하고 셀프 항쟁까지만 나가면 돼. 셰프현생이 아마 인도였나요? 그치? 인도지. 몽골 분할이라고. 그거는 이제 후에 일어난 일. 자, 이제 일본 근대화 제국주의. 일단은 일본 근대화 제국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개항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일본 근대화에 대해서. 자, 메이지 유신 이전에, 메이지 정부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의 정부는 뭐였어? 얘네가 막부 체제였지. 마지막 막부가 뭐야? 에도. 그래, 에도 막부지. 자, 근데 이 에도 막부가 언제 성립이 돼? 18세기? 18세기? 에도 맞고요. 에도 막부. 19세기. 아니지. 20세기요? 아니지. 메이지 정부가 19세기인데 얘가 어떻게 20세기 19세기야? 언제야? 16세기지? 16세기 에도 막부 성립 멸망할 때 말고. 자, 근데 이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슨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냐? 당시에 세국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지. 이러한 세국 정책으로 얘는 제한적인 무역을 실시를 했어. 제한적 무역. 그래서 누구만 허용하는 서양 열강 중에 어느 나라만? 네덜란드. 네덜란드만 허용을 했지. 바로 나가사키 항에서. 그래서 네덜란드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얘네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러면서 이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일본이 왜 개항을 하게 돼? 누가 쳐들어와서? 미국. 누구? 미국의 누구? 아니 미국에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페리 제독이지. 자,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밀화친 조약을 체결을 해. 얘네도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처럼 뭐 했지 않아요? 그치? 그게 뭐였지? 자, 일단 미일화친 조약은 54년. 그러니까 1854년에 이 미일화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페리 제독이 일단은 함대를 끌고 와. 페리 제독이. 그래서 뭘 하느냐? 무력으로 일본을 개항시키게 되는 거야. 일본을 개항을 시켰어.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렇게 개항을 시키고 난 뒤에 맺었던 조약이 바로 미일화친 조약인데 이 미일화친 조약하고 밀수 통상 조약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줘야지. 자, 이 미일화친 조약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도 알아둬야 돼. 2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 2개의 항구. 그래서 얘네는 시모다 그리고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을 항구를 개항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애국 대우를 적용을 하지. 최애국 대우를 적용. 그리고 난 뒤에 4년 뒤에 얘네가 또 요구를 해. 그러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미일수 통상조약에서 맺어진 바로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해법권과 영사재판권과 항구를 어떻게 해라? 추가로 개항해라. 이렇게 항구를 추가로 개항시키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뭐가 실시가 되냐? 얘네가 수입품들 있지. 그러한 수입품에 우리가 뭘 붙여? 세금을 붙이잖아. 그러한 관세에 있어서 일본, 너희 에도막부는 자주적으로 너희가 관세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주적인 권한 또한 뺏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개항 부분에서는 미일화친조약하고 미일통상조약이 가장 많이 나오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 바로 막부 타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막부 타도운동은 몇 년? 밀수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난 뒤인 68년에 막부 타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막부 타도운동은 왜 일어났냐? 얘네가 이렇게 개항을 했잖아. 그런데 이러한 개항 과정에서 굴복적인 모습을 보인 이 에도막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얘네가 관세를 정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면서 일본의 재정이 혼란스러워지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돼. 그렇다 보니까 누가 가장 불만을 가지게 될까? 하층? 농민들과 무사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부 이제 다이묘들과 무사들이 연합을 해서 조슈병을 중심으로 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막부 타도 운동으로 결국에는 뭐가 이어지게 되는? 뭐가 수립이 되게 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 이러한 메이지 정부가 개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지. 자, 일단 우리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 이 메이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은 천황을 중심으로 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게 되지. 그렇게 되면서 이 메이지 정부의 목표는 뭐냐? 바로 성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부국 강병과 그리고 얘네가 불평등 조약이지. 왜 뭐 때문에 불평등 조약인지 알 수 있어. 최대우와 영사재판권과 최국대우로 인해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 조약 또한 개정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걸 추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가 추진을 했던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지. 이 메이지 유신은 막부타도 운동과 같은 연도인 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실시가 되게 돼.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서구의 문물과 개혁을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 메이지 정부를 어떻게 부국 강병시키자라고 하는 게 메이지 유신이 추구를 했어. 그래서 이 그런 메이지 정부는 무슨 개혁들을 추구를 했는지 알아봐야겠지. 일단은 이 메이지 정부가 얘네 수도 어디야? 메이지 정부. 원래 그 전에 있던 명칭은 에도지, 에도. 에도에서 명칭을 도쿄로 바꾸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도로 삼게 돼. 그럼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은 뭐냐? 일단은 얘네는 폐번치연을 실시를 해. 폐번치연이 뭘까? 공무원제 폐지, 봉건제 폐지. 그러니까 뭘 폐지하고? 농노 그런 게. 번을 폐지를 하고 현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이제 본관적인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폐번치연이야. 그래서 폐번치연을 실시를 하게 됨으로써 어디를 정비를 하고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고 이를 통해서 뭘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는 그러한 폐번치연을 실시를 해. 그리고 또한 근대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그리고 서양의 사절단과 그리고 유학생을 파견을 하는데 이때 파견된 사절단의 이름은 뭘까? 사절단이요. 뭘까? 1871년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간담 당연히 아니고 당연하지. 당연히 아니고 무슨 사절단일까? 이거 쌤 뭐라 말하면 맞다 이러면서 일할 것 같은데. 말해줘? 이아쿠라 사절단. 이 이아쿠라 사절단은 중요해. 들어보긴 했는데 응.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너가 생각한 건 뭐였어? 전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생각했어? 자, 이 이아쿠라 사절단은 왜 이아쿠라 사절단이냐면 당시 이제 사절단의 대표가 이아쿠라였어. 그래서 이아쿠라 사절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이아쿠라 사절단을 파견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메이지 정부가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이아쿠라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이 이어폰 사절단이 미국으로만 간 거예요? 미국이나 뭐 서양 쪽으로. 그러니까 배우기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그치. 얘네는 근데 목적이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간 거였지. 그러니까 이러한 뭐 미국 그리고 후에 뭐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들과도 제휴를 맺잖아. 우리나라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헤이그 특상. 그거랑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이아쿠라 사절단을 이렇게 파견을 하고 또 뭘 했냐? 본관적인 신분제를 어떻게 폐지를 하게 되고 얘네가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해. 토지와 조세제도를 개혁을 해.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를 해. 지금 너 군대 그거 가는 것처럼 그러한 징병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얘네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몇 년, 초등학교 몇 년, 중학교 몇 년, 고등학교 몇 년 그러한 의무교육 제도도 도입이 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참 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당연히 누구에게 삥을 뜯겠어? 농민. 그래, 농민들에게 돈을 뜯겠지.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막부 체제에서는 무사 중심이었지. 근데 이 메이지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서 무사들의 권한, 특권들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무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이 없어지게 되자 봉기를 일으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 메이지 정부에서는 일부 이제 대신들이 뭘 하게 되냐? 바로 이들의 시선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제기되었던 게 정한론이 제기되게 돼. 어디를 정벌하자? 대한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한론이 제기가 되게 되지.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자유민권운동도 전개되게 돼. 이 자유민권운동은 근데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식인층 애들이 자유민권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 자유민권운동은 이제 1874년에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유민권운동은 얘네가 있다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서양의 학문하고 그리고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뭘 주장을 하냐?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제정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자유민권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근데 이를 누가 탄압을 하냐? 바로 정부가 탄압을 하게 돼. 근데 이렇게 정부가 탄압을 했는데 얘네의 의견을 조금 수용을 해줘.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권 운동이 추진을 했던 그러한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1889년에 뭐가 제정이 되냐? 일본 제국 헌법이 저기 메이저퍼가 저거 막 천황의 권력이 막 엄청 맞아. 강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제국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의회도 얘네가 어떻게 설립을 해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서 얘네가 결국에는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자유민권 운동의 일부를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얘네 이 정부가 다른 것들도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지. 먼저 교육치거를 제정을 해. 이 교육치거를 제정을 하면서 얘네가 뭘 주장을 하냐면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일본 전통 종교인 이 신도를 뭘로 만드냐? 바로 국교로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일본 천황의 권위를 높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교육치거 제정이나 아니면 신도를 국교를 만들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메이지 정부는 천황 중심, 국가 중심의 사고가 이때 박히게 되는 거야. 신도가 그 신풍 려원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풍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민간신앙 같은. 그치? 그러한 전통 종교가 이제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런 뭐 천황 중심 그리고 국가 중심의 사고가 이 시기에 잡히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청해전쟁. 일단 청해전쟁은 몇 년에 일어나? 저 이거 이거 한국사 시험보다 잘 알아요. 그래, 몇 년에 일어나? 1894년. 그래, 1894년에 일어나지. 근데 이 청해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지. 그러면서 누구를 침략을 해? 조선을 침략을 하지. 무슨 사건을 계기로? 동원국민운동. 아니 그래, 뭐야? 그래, 강화도 조약이 무슨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야? 무슨 사건? 75년에 일어났던 약간 그래, 운요 사건이지. 에로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체결이 되고 나서 이 청해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선이 침략을 하고 얘네가 또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 타이완을 침략을 해. 그래서 류큐 지역을 병합을 하는데, 이 류큐는 어디냐면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을 병합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있는 타이완 옆에 쭈루룩 이렇게 쭉 있는 애들이 오키나와. 그래서 그렇게 오키나와까지 병합을 해. 그러고 난 뒤에 얘네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본군이 이제 군대를 보내지. 그리고 청나라 먼저 들어와 있던 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서 무슨 전쟁? 조선 내에서 청해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텐진 조약으로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이게 한국에 군대를 투입하니까 일본한테 그걸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 그거 알리는 거였는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죠. 그치. 근데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요. 청일 전쟁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그러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체결이 되지. 그러면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 뭐야 내용이? 타이완 할양하고 배당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조선 간섭 떼기. 그다음에 그리고 야오동 반도를 할양하는 거였지. 일단 청나라의 배당금 지불은 당시 얼마를 지불을 했냐면 얘네가 1년 먹고 살 돈의 2.5배. 중국 총 예산의 2.5배. 1년 예산의 2.5배를 지불을 해라라고 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 2.5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근데 이 랴오동 반도를 가지고 누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야? 바로 러시아? 미국 아니야. 러시아, 영국. 아니야. 러시아? 한국도 아니에요? 그래 삼국함수 누구야? 무슨 국가들이 있어? 러시아, 어. 프랑스, 미국. 독일. 러프독이잖아.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하지. 왜냐면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얘네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야오동 반도가 다시 반환되게 되지. 그러다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누가 전쟁을 일으켜?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너희 전쟁이 몇 년에? 1904년에 너희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지. 근데 일단 너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하고 일본이 무슨 동맹을 맺어?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지. 1902년에. 그러면서 이러한 너희 전쟁은 영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대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본은 뭐 전쟁 끝나고 난 뒤 얼마 뒤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뭐 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러일 전쟁에서 누구의 승리로 끝나?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 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냐면 영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러시아와 일본이 무슨 조약을 체결을 해? 포츠머스 조약을 95년에 체결을 하게, 아니 95년이래. 1905년에 체결을 하게 되지. 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이 뭐야? 대한제국 정권이랑 만두와 일본 땅을 이권을 넘겨받았다. 랴오동 반도의 이제 이권을 돌려받고 그리고 사할린 지역에 할양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러일 전쟁 끝으로 이제 조선 침략이 더욱더 강행되게 되면서 결국엔 1910년에 병합 합병이 일어나게 되는. 자 이제 마지막 인도의 민족주의 운동 이거 하고 끝내줄게 동현아. 인도의 민족운동. 인도 민족운동.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영국의 지배 그리고 세포이 항쟁. 이 세포이 항쟁 많이 나오지? 그냥 솔직히 여기는 그냥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겠지? 내용 어떻게 양으로라도. 그치.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들어가 봐야겠지? 일단 당시 인도는 무슨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 17세기에 이 무굴 제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17세기에는 이제 무굴 제국이 뭐 지방 세력이 독립을 하기도 하고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러한 와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내가 인도 무역을 독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둘이 경쟁을 하게 되지. 근데 이러한 인도 무역 독점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가는? 영국에게로 가게 되지. 왜?
18세기 중엽에 무슨 전투를 통해서? 플라시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이 영국이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면서 벵골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ben골 분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천국 후에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플라시 전투로 인해서 이제 인도 무역을 어떻게 독점을 하게 되지. 이렇게 인도 무역을 독점을 하고 나서 이 영국이 인도를 어떻게 하냐면 원료 공급지 그리고 상품 시장으로 전락시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영국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나? 면직물을 가장 많이 수출을 하지. 그래서 면직물을 대량으로 이곳에 수출을 하고 인도의 면화랑 아편을 강제 재배를 하게 되면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락을 시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인에게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를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이제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러한 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인도 남부 지역에는 마이소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한 마이소르 왕국하고 그리고 마라타 동맹 그리고 시크고들이 이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이제 반영 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이 영국이 모두 진압을 하게 돼. 이러한 영국의 약탈 그리고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던 이 인도인들이 결국엔 뭐 때문에 터지게 되냐? 세푸이 항쟁으로 이게 불만이 터지게 되지. 이 세푸이 항쟁은 몇 년에 일어나게 돼? 1800? 70, 아니 60, 아니 50, 그래 50 몇 년? 54년으로 할게요. 57년에 세푸이 항쟁이 일어나게 돼. 여기 안쪽에 있어요. 날짜가. 정원아, 정연아. 세푸이 항쟁은 1857년에 일어나. 일단은 세푸이라는 말이 뭐야? 세푸이라는 말은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인도인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서 이들을 이제 세푸이라고 불렀어. 세푸이 항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얘네가 이제 세푸이들에게 주는 탄약통에 뭐가 발라져 있다고? 그 돼지와 소의 기름. 돼지와 소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고 하면서 이 세포이들이 이를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그러면서 반영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푸이 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세푸이 항쟁은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근데 이 세푸이 항쟁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얘네가 일단은 델리 지역하고 북인도 지역을 장악을 해. 근데 내부가 어떻게 분열되고 그리고 누구의 탄압이 일어나게 되는? 영국의 탄압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푸이 항쟁은 진압되게 돼. 이렇게 세푸이 항쟁이 1857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영국 애들이 뭘 느끼냐? 내가 인도를 직접 통치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1858년에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를 하고 무슨 법을 제정을 해? 인도 통치법. 통치 개선법이야. 그래서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얘네가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킨 다음에 당시 영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과 인도를 동시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1877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그냥 완벽하게 병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립되게 돼. 여기까지가 인도의 민족운동. 오늘은 여기까지.